11월부터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등 입주 물량이 급증가합니다. 사실상 12월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달 말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월평균 4,000건, 갑자기 4배, 3배, 4배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세가는 거의 굉장히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물량들이 거의 서울 동쪽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동쪽의 전세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데, 그 동쪽의 단지들이 서울의 시세를 리딩하는 그런 송파구의 엘리트, 텔리오시티, 고덕 이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서울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 얘기, 현재의 부동산 시장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조정장 초입이다 라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제가 한 7월, 8월부터 겨울 되면 이제 조정장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왔어요. 3프로나 언더스탠딩 이런 방송이나 맛동산에도 당연히 나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11월까지의 시장은 제 생각보다는 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11월 말인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어쨌든 아래로 꺾이려고 하는, 크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아래로 꺾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여서 그런 것들, 그런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과 11월은 상당히 혼돈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7월에 9천, 이게 결국은 무슨 뒤늦게 신고된 것까지 다 취합해서 해보니까 이제 거의 9,200건의 어떤 거래량을 기록을 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10,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란 거는 정말 실수요, 특히 이때는 이제 갭 투자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로 맥시멈급의 어떤 거래량이 폭발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푹푹 떨어졌죠. 이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격도 좀 부담이었고, 단기적으로 확 오른 가격도 좀 부담이었고, 거기다가 대출 규제가 좀 강하게 됐죠. 대출 규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금감원장 말로는 자발적인 정책, 은행들의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해지면서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가상금리뿐 아니고 대출 어떤 기준, 조건 이런 것도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를 하면서 대출 자체가 좀 잘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대략 최고점 기준으로 한 1. 거의 한 4% 이런 거 올라왔습니다. 요거 한창 잘 될 때 6월, 7월 요 때는 대출 잘 받으면 한 3.23까지 3.3% 정도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11월 초중순 요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1금융권 기준으로는 4.7, 4.8 이렇게 됐으니까 1.4% 요 정도 대출금리가 올라갔죠. 그 정도면은 진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3분의 1 토막. 이 정도면 진짜 급감을 해서 역시 조정장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좀 하고, 유튜브에서도 상승을 막 외치는 분들이 막 계속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하락을 외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혼돈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었죠. 네, 그리고 서울의 요 실거래가 지수, 제가 좀 늦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확하다고 반복해서 드리는 실거래가 지수, 요게 드디어 마이너스 0.01%,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드디어 9월달 기준으로 하락으로 갔습니다. 처음이에요. 올해는 처음이에요. 올해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아주 작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시 보합이죠, 보합. 상승세를 쭉쭉 타다가 어쨌든 보합, 약보합 정도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지수가 좀 늦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잠정 지수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달에 잠정적으로. 요거는 중간 집계 같은 건데, 요거는 좀 더 크게 마이너스 0.36%가 예상된다. 요 정도면 이제 몇 달 누적되면 이제 조정장이 확실히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그런 지표, 마이너스 0.36%의 잠정지수 변동률이 나와서 꺾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때까지 시장을 열심히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시장을 완전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죠.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거래량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다음에 계속 고점에서 유지가 될 적에 재건축의 신고가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나고 있고, 이렇게 3분의 1 토막 정도가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6월만 해도 22억, 23억이었는데
30억, 31억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뭐 29억이었다가 32억 5천까지 10%가 갑자기 9월 달에 좀 보합권이라고 하는 9월 달에 더 신고가를 찍어버렸죠. 그 다음에 개포주건 6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2월 달에 18억 5천, 4월 달에 뭐 20억 전후였다가 24억, 25억까지 10월 달에 찍어버렸고, 여기 나 갖고 오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그 재건축, 특히 이제 상급지 좀 좋다고 하는 쪽의 재건축 단지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갑자기. 그래서 이건 뭐야 막 이런 혼돈의 시장이었죠. 그리고 이런 지표로 봤을 적에는 뭐 마이너스 0.01%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점 거래량을 찍을 때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거죠. 보합선. 이렇게 거래량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시세는 거의 떨어지지 않은 그런 흐름이 보이고, 그렇다는 것은 요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뭐 초중순 요렇게까지만 봐도 어쨌든 계속 신고가가 나와요. 모든 대부분의 거래들이 신고가 빵빵빵 계속 찍는 건 아니지만 많은 거래들이 있고, 그 이제는 이제 보합권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단지는 전월 대비해서 좀 낮은 거래도 발생하곤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잠실 리센치 이런 대표적인 단지들도 좀 하락 거래도 분명히 발생하긴 했지만 뭐 28억이 넘어가는 또 신고가를 막 찍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야, 이거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실거래가 지수가 뭐 꺾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표가 집계가 되는데도 상급지는 계속 막 올라가고 재건축은 오히려 역대 거의 본 적 없는 기울기로 이런 상승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니까 힘이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당황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급지 신축들이 요때 한 7월까지 그 상방을 확 깨버린 거죠. 딱 이렇게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재건축 단지들은 그때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이 고점에서 신축 시세들이 안정화가 되니까 재건축 단지에서 볼 적에는 결국 계산을 하잖아요. 추가 분담금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사둔 다음에 돈을 좀 추가 분담금을 얹으면은 얘가 되겠네. 얘보다 더 좋아지겠네. 그래서 신축이 기존에 깼던 거를 재건축이 조금 뒤늦게 빠르게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1억까지 갔는데, 이게 이렇게 30평형대 국민평에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계산으로 쉽게 계산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그 계획상으로 추가 분담금이 한 10억 정도를 더 내면은 국민평형 34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산만 따지면은 10억에서 11억, 뭐 그리고 뭐 약간 공사비가 더 인상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12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때는 플러스 12억 하면은 한 35억 정도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좋은 집을 얻고 할 텐데, 신반포 2차 바로 옆에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큰 단지 중에서는 제일 비싼 그 아파트가 50억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거래가 55억, 그 다음 거래가 60억 막 이렇게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신반포 2차 입장에서는 여기서 10억을 더 내면은 6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게 되는 거죠, 갑자기. 기존에 50억짜리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반영이 돼서 확 올라가고, 9월달 기준으로 봐도 31억 주고 사서 뭐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12억 더 내고 43억을 결국은 내가 내게 되는데, 나중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6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데, 나중에 이게 어쨌든 물가 상승률만큼은 더 올라가도 7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받을 텐데, 당장 뭐 31억에 뭐 12억 더 내서 43억에 사면은 이거 와 엄청 큰 부를 누릴 수 있겠네라는 계산이 되겠죠.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은 좀 큰 평형 받을 수 있는 요 현재 평수가 42억 정도, 뭐 43억 요 정도 하는데, 43억에 7, 8억을 더 내면은 한강뷰에 뭐 40평대를 받는다. 이러면은 뭐 대략 50억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매매가에다가 추가 분담금 더해서 50억, 51억, 보수적으로 뭐 한 53억을 낸다고 쳐요. 근데 원베일리의 국민평형이 지금 60억을 했으니까 요걸 사서 원베일리보다 더 좋은 뭐 44평을 받는다고 하면은 현재 시장 기준으로도 뭐 평당가 생각하면 75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50억을 주고 보수적으로 한 53억을 주고 75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데, 여기 한 뭐 10년 후에 준공된다고 치면은 10년 후면은 뭐 얼마가 될까? 이렇게 이 매수를 검토한 사람이 고민해 보면은 이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뭐 거의 100억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이 계산 과정에서 과장이나 비약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42억이 단기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줄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돈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합리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 식의 계산이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의 이런 급등을 다 원베일리 탓이라고 반 농담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반 농담, 반은 실제로 원베일리가 한방을 깨버려서 한강변의 가치를 많이 올렸고, 여의도도 그런 한강뷰 하이엔드에 어떤 속하기 때문에 여의도 또 동시대에 많이 올라갔고, 개포주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샀던 그런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기존 신축이 확 올라가 버린, 상급지 신축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을 계산을 통해서 재건축 단지가 좀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이쪽에서 뭐 여기랑 뭐 은마 아파트 무슨 뭐 잠실주공 5단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재건축 쪽의 거래가 꽤 트이면서 여기가 더 떨어지지 않고 좀 올라가기도 하고, 금리가 너무너무 올라갔는데도 나름 3천에서 4천건 사이로 방어를 한 재건축 단지 덕분에 해서 이걸 분석할 적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신축들의 또 신고가도 일부 갱신이 되면서 확실히 조정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꺾이고, 이 중에 대표 단지들의 거래량을 제가 따로 좀 뽑아봤더니 6월, 7월 달에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여기도 이제 거래상으로는 혹은 뭐 시세를 좀 리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대표 단지 중에 하나인데, 6월 달에서 7월 달에 두 달 동안의 거래가 85건이었는데 9월에서 10월 달에 거래가 5건, 아르티온은 79건에서 8건, 고래힐은 61건에서 4건. 완전히 고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거래가 절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요게 만약에 10월까지인데 한 2달 정도 만약에 더 지속이 된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러면은 가격은 무조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표 단지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고, 송파 쪽에 또 대표 단지들이 많죠. 그래서 좀 봤더니 고덕 정도는 아니었어요. 고덕 정도는 아니었는데 헬리오시티도 뭐 4분의 1 토막, 파크리온 5분의 1 토막, 뭐 올리픽 패밀리 같은 경우는 61건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순위에도 없습니다. 10건 이하일 테니까 6분의 1 동안 7분의 1 토막 나겠죠. 그 다음에 그나마 올림픽 선수촌 여기는 4분의 1 토막, 리센츠도 뭐 4분의 1, 5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서울 평균 거래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대표 단지들은 뭐 10분의 1 토막이나 5분의 1 토막, 뭐 6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 단지들이 사실은 조금 더 시세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시세 흐름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 어쨌든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는 있구나. 재건축 쪽이 계속 이렇게 받쳐준 거라고 보는데, 요 재건축들이 지금 받쳐주다가 11월 달부터 혹은 중순 이후로는 재건축도 지금 너무 많이 갑자기 튀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약간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하방 압력을 더 세게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거래가 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물량 매물량을 분석할 적에는 전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요 매매는 허위 매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근데 전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세 물량이 갑자기 훅 쌓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되게 정직하게 매물이 줄어들면 상방 압력을 받고 매물이 늘어나면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경기도도 꺾이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력하게 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요런 심리 지수들을 좀 더 파악을 해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거 발표하는데, 거기서 지금 2달째 쫙 올라가다가 2달째 꺾이고 있는 흐름. 사실 요게 작년에도 쭉 올라가면서 반등할 적에 쭉 올라가다가 요 11, 12월이 많이 꺾였던 그런 시기였는데, 요 꺾이는 시기가 오기 전에 심리부터 딱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꺾였고 꽤 큰 폭으로 꺾였고, 한국은행에서도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조사를 하는데, 그때 집값도 6개월에 집값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주택 가격 한 질문을 가지고 전망 지수를 만듭니다. 전망 지수도 꺾였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 다음에 KB에서
KB에서 좋은 지표도 있고 뭐 좀 약간 애매한 지표도 있지만 요거는 제가 참고하고 있는데 매수 우위 지수가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중개사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라기보다는 중개사들이 입력을 하는 건데 지금 매도자들이 많이 집을 내놓으러 옵니까? 아니면은 매수자들이 집을 살려고 많이 찾아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요새 부동산에 손님 많아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를 지표로 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기존에 이때는 집을 사러 많이 집을 사러 많이 오다가 지금은 집을 사러 별로 안 오고 집을 팔려고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자들이 더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급격하게 좀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적에 약간 심리나 시장의 흐름이 꺾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주 물량, 요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지난 시황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11월부터 11월 27일 딱 이때죠. 딱 지금 얼마 남았죠? 11월부터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등 입주 물량이 급 증가합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요 전세 매물 상승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20년 상반기는 월 평균 1000건, 그다음에 7월에서 10월까지는 1,500건, 요 정도만 입주 물량이 있다가 이번 달부터는, 특히 이번 달 말부터, 사실상 12월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달 말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월 평균 4,000건, 갑자기 4배, 3배, 4배가 이렇게 올라가고 25년 하반기에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 물량의 압박은 전세가 상승, 물량의 압박이 매매가 상승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요거는 약간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금리나 뭐 수요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세가는 거의 굉장히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물량들이 거의 서울 동쪽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동쪽의 전세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데, 그 동쪽의 단지들이 서울의 시세를 리딩하는 그런 송파구의 엘리트, 뭐 헬리오시티, 뭐 고덕, 뭐 이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서울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 요 입주 물량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11월 제가 말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딱 시작을 하고, 그 영향이 보면은 서울이 이렇게 갑자기 전세 물량이 급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대단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세 곳을 제가 따로 9만 따로 요 아실이라는 플랫폼에서 9만 따로 빼가지고 봤는데, 여기 강동구는 둔촌 주공이니까 1월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이때 잠깐 빼고는 1월부터 계속 전세가 매물이 많이 쌓입니다.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도 지금 전세가가 안 떨어졌잖아, 영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인 거예요. 입주가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이다가,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3월 말까지 입주 기간인데, 그때까지는 빨리 빼야 돼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빼야 되니까 이렇게 쌓인 물건들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둔촌 주공이 12,000세대고 임대 빼고 11,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임대를 놓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도 아직 살아있긴 하니까 집주인이 들어가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쳐도, 그래서 뭐 11,000세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4,000세대 정도만, 뭐 40%, 4,500세대 정도만 임대 물량으로 나온다고 해도 지금부터 4개월 동안 한 달에 1,000개씩 계약이 돼야 돼요. 1,000개 이상. 엄청나죠. 1,000개 이상 계약이 만약에 된다고 쳐요. 둔촌 주공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1,000개 이상 계약이 된다고 하면 여기만 1,000개, 월 1,000개씩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손님이 없어지겠죠. 여기만 다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에 영향이 없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고, 동대문구에도 이문동의 라그란데라는 이제 3,000세대급의 단지가 입주 예정인데, 요때부터 요 둔촌 주공보다는 한 두어 달 정도 뒤에 늦는데, 그래서 요때부터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그 다음에 성북구에는 이제 장위 쪽에 또 한 2,600-700세대 정도의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3월, 그래서 9월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속 늘어날 거고, 요것도 계속 늘어날 거고, 요거는 소진이 좀 되긴 하겠지만 늘어나면서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은 앞으로 더 쌓일 예정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전세가가 계속 뭐 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전세가가 지금 이 입주 물량을 제외하면은 올라갈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속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 등등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들이 서울의 전세가를 확실하게 떨어뜨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내내 전세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집값 상승에 어떤 뒷받침을 해줬는데, 올해 내내 올라가고 있는 전세 가격을 보합 수준으로만 이렇게 꺾어도, 요 기울기만 이렇게 꺾어도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랜드마크 어떤 그런 단지들의 전세 시세는 좀 떨어뜨린다. 둔촌주공 중심으로 해서. 동쪽 같은 경우는 약간 전세 시세를 약보합 수준까지만 만들어도 요거는 매매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일단 지켜보셔야 할 부분들은 올림픽 파크포레온 주변에 파크포레온 자체의 전월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 뭐 강동구의 여러 단지들, 뭐 고덕이나 명일 이런 쪽에 전월세가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2호 영향이 송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엘리트, 그 다음에 뭐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요 정도까지 전월세가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영향을 주면은 매매가가 버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뿐이 아니고 강북 대단지 입주가 이제 강북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서울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전세부터 보셔야 이제 매매가도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더해서 대출 규제가 지금 조금 완화가 되려고 해요. 뭐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무슨 이제는 금리 내려라고 또 금융위원장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출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될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아니면 가상금리 같은 게 좀 낮아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속도, 요거는 좀 좋은 측면에서, 상반감력 측면에서 요런 속도,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지금 채권금리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지면서 채권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와 관련된 쪽은 좀 지금 너무 쪼여 있으니까 이게 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망을 하자면은 여기 분명히 주변에 조정 다 될 것 같고요. 송파까지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보고, 되게 여기가 훨씬 강동 쪽이 좀 훨씬 셀 것 같지만 어쨌든 일부는 송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문장이 당연히 그 주변 동대문구나 성북구, 뭐 노원구 이런 데까지 다 강북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출 규제는 물론 특히 내년에는 25년도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금은 너무 긴축적이고 너무 높은 가상금리 이런 것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1, 2월에는 좀 약간 은행 입장에서 좀 약간 소위 뭐 간도 좀 봐야 되고, 뭐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다가 해서 초반부터 그렇게 달릴 것 같지는 않고, 대출 규제 완화가 되겠지만 조금 뭐 3, 4월 좀 봄쯤 돼야지 좀 본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채권금리를 많이 하락을 하지만 여러 가지 환율 문제 등 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항상 이창용 총재도 계속 언급을 하듯이 우려가 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에 방송에 설명드렸듯이 환율 1,400원 수준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하를 하긴 하되 속도를 좀 빨리 땡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제 전망으로는 일단 연말 연초에 시장이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살아나기 쉽지 않은 건 물론이고 저는 지금보다 가격 조정이 더 나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내년도 내후년도 쭉 길게 보면은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조금 더 연말 연초에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대단지의 랜드마크 쪽, 동쪽, 뭐 강동, 송파 이런 쪽이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예상은 이렇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보실 것들은 직접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제 말이 맞는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시고 어떤 대응, 매수, 매도 이런 거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연말에 12월 20일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흑백 면이쇼 요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내용 잘 보시고 참석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저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